부동산의 금융화예요. 금융시장하고 이 부동산 시장하고 하나를 엮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금융의 논리가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부동산의 논리가 다시 금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들은 저게 돈이 되겠어 하는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기술을 얘기할 때는요, 기업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국가와 전쟁을 보셔야 돼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 시장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한국 최고의 제약 경제학자, 기다리셨던 홍기빈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우리 홍기빈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웠고, 그리고 어너더 경제사를 통해서 세계사 전반에 대한 어떤 조망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너더 경제사는 이제 잘 팔립니까? 잘 팔린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처음만 반짝 팔리셨던 거죠? 거죠? 예,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너더 경제사가 총 3권 중에 1권, 2권이 나와 있고요. 홍기빈 선생님과의 대담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경제사적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권과 2권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 안목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절판되기 전에 빨리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우리 홍기빈 선생님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왔으며, 그리고 자본주의가 현대 문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탄생 배경이 되었던 부르주아지가 없었으면 현대의 이 문명 사회가 가능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가장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말 반영된 게 현대 문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느끼는 바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인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진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그 역동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역동성이라는 것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끼를 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계층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거 마르크스가 비판을 했듯이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면서 오히려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 계층 불가능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이론이 나왔던 것인데, 최근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면 그 고유한 역동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그러니까 좀 염려하는 현상은요, 부동산의 금융화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부동산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는 한 20년 정도 된 현상인데, 금융 시장하고 이 부동산 시장하고 하나를 엮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금융의 논리가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부동산의 논리가 다시 금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금융이 본래 해야 되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역동성 하나가 산업을 조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실제로 동원을 해가지고 생산적인 용도로 쓰이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여기 이제 자본주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렌트 시킹, 그러니까 지대 추구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주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의 본 얼굴은 끊임없는 축적이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끊임없는 팽창인데, 자산 가치의 끊임없는 팽창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싶을 때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생산을 조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 가치를 증식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권력의 축적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축적에 유리하다라고 싶으면은 이게 꼭 생산을 조직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축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생산을 팽개치고 바로 권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 합쳐지기 전에는 금융이라고 하는 게 축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좋든 싫든 간에 생산을 조직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가 생산적인 것이 되고 사회 전체를 살찌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사회의 권력구조, 위계구조에 근거해가지고서 지대를 얻어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은 금융이 뭐하러 생산을 조직하고 기업을 금융을 하는 쪽으로 굳이 가겠습니까? 네. 바로 부동산으로 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금융화, 또 이제 금융의 부동산화, 이게 최근에 한 20년 정도 벌어진 일인데 지금 전 세계 어디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과연 생산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산업을 조직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그거는 산업화 시대 이후의 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나더 경제사 특히 일본을 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생산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벌어진 일이지 자본주의의 본 얼굴은 아니에요. 18세기까지의 자본주의는 생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일부러 일권에 아주 공들여서 쓴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영국에서 자본 축적이 시작된 거를 뭘로 잡느냐면은 1580년에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이 스웨덴 상선을 털어요. 그걸 영국 자본이 축적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맥케인스가.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원초적인 모습은 자산 가치의 팽창이에요. 화폐로 표현될 수 있는 자산 가치의 팽창. 이건 뭐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이 확 오실 겁니다.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생산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생산을 하는데 무역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예 사냥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노예 사냥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전쟁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전쟁을 합니다. 네. 요게 자본주의의 그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민낯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그 1580년이면은 스페인하고 그 남미 대륙 사이에 무역이 이제 활발할 때인데 이게 말이 무역이지 사실은 스페인에서 그 남미 대륙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약탈해가지고 온갖 보화를 갖다가 이제 스페인 본국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상선들에 실려 있는 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를 그 전설적인 해적이죠.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1580년에 턴 겁니다. 그런데 이 해적선에 투자를 했어요. 이 해적선이 그냥 우가우가 하는 무슨 이게 나룻배 몰고 나가는 이런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에 있는 귀족들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빵빵한 그 해적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튼 국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털고 나니까 이제 드레이크도 뭐 큰 돈을 벌었지만은 영국 왕실도 투자한 거를 수익을 걷어들였잖아요. 네. 수익률이 1000%였어요. 네. 그래갖고 케인스 말에 의하면은 그때 영국 왕실이 부채가 꽤 있었는데 그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 다 갚고 네. 그리고서 엄청난 돈이 남았다고 그래요.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 돈으로 영국 왕실에서 레반트 회사라는 걸 세웠는데 레반트 회사가 나중에 동인도 회사로 합병이 돼요. 그러니까 케인스가 보기에 영국 자본주의에서의 최초의 자본 축적은 이 해적질로 시작이 되었다. 그게 한 몇백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가지고 오늘날 영국의 자본주의가 된 거다. 케인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때 자본이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걸로 봤을 적에 이게 생산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불리면은 영국 여왕은 그걸로 다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조성하고 또 해적지를 조성해가지고 또 한판 일을 벌여가지고 또 돈을 법니다. 이것도 자본주의죠. 네.
여기서 나타난 자본주의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자산가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불 안 가립니다.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고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것 없어요. 자산가치만 볼려줄 수 있으면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해적질이라든가 원거리 무역 같은 걸 했는데 그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영국에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동인도 회사 있었거든요. 이 동인도 회사들이라고 하는 게 요새 같은 무슨 무역 회사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사실은 조직적인 그 해적들이었었어요. 자기들의 그 독점적인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방해가 되는 다른 국적의 상선들은 몽땅 다 때려 부시는 해적들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무력을 통한 원거리 그 무역의 독점권을 갖다가 확보하는 저거였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때 자본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력을 확보해서 이 원거리 무역의 그 저 무역로의 독점권을 확보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나고 나서 기계제 생산이 시작이 되니까 네. 아예 해적질 같은 비즈니스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규모가 훨씬 크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해적질은 사실은 언제나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예.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이고. 큰 돈을 벌긴 하지만 그렇죠. 수익률도 좋긴 하지만 매번 예.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처럼 이제 자카르트나 이쪽에서 무역로를 확보해 가지고서 거기 후추 같은 거 들여와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큰 돈을 벌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추 시장이라고 한 게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나니까 무슨 시장이 열렸냐면요. 연지. 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옷 시장이 열린 옷 거죠. 시장이 열린 그러니까 겁니다. 옷 시장. 먹는 거 기호식품에서 기호식품이 아니죠. 네, 예. 이제 의복으로 바뀌면서 사치품, 기호식품 시장에서 의복 시장으로 바뀌니까. 생필품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 크기라는 게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정신이 번쩍 난 게 지금 무슨 무역 같은 거 하고 전쟁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다. 네. 빨리 기계 들여와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시장을 세계 시장을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요게 산업혁명의 의미예요. 자본주의가 생산하고 연결이 된 거는 바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지. 네. 그 전에는 자본주의는 사실은 생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예. 그 자본주의의 완전 초기 부르주아지 예. 성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 부르주아지의 그러면 예. 주요한 그 자본 획득 방법은 예. 이건 규모가 여기에 크지 않으니까 해당이 해적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때는 자본주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르네상스 때부터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그 전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썼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니까. 근데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면 로마 숫자를 써야 되잖아요. 네. 로마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사치 견산이 불가능해요. 그 IV 써놓고서 네네. 곱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성벽에 붙어 있었던 초기 상인들은 있잖아요. 네. 좀 심하게 말하면 10 이상의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의 숫자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이윤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고 네.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내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걸 보면서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아주 원시적인 상업이었던 거거든요. 이걸 떠나서 장부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언제냐면은 이 sedentary merchant라고 그러는데 앉아서 일하는 상인들, 이 보부상이 아니라 요게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 제일 처음 생겨나요. 요게 언제가 되냐면 13세기, 14세기 요때가 되는데 이때 쓰는 장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전출납부 같은 거거든요. 단식부기예요. 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단식부기를 쓰게 되면은 자산의 규모를 알 수가 없죠. 네. 자산의 규모를 알고 그래서 이윤의 그 단기 순이익이 정확하게 얼마였느냐, 자산이 전기에 비해서 어느 만큼 풀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복식부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복식부기가 확립된 거는 1494년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제 원형을 이루는 그 복식부기 방법을 확립합니다. 물론 고전에서도 좀 쓰여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대략 한 15세기 정도는 들어와야 자산, 이 복식부기의 개념이 생겨나고, 네. 이윤이라든가 자산 가치의 개념이 생겨나니까, 그 전, 그러니까 14세기 이전에 있었던 상인들은 이걸 근대적 의미의 부르주아라고 말하기 자본주의가 있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네네네. 정확한 어떤 이윤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베르너 존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사가가 있는데 네네. 자본주의가 태어난 해를 굳이 숫자 하나로 잡으려고 한다면 나는 1494년을 얘기하겠다. 그때 복식부기가 확립되고 자산과 이윤의 개념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막 이리저리 쫓아다닌 게 상인들의 행태였었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장부를 써서 아 자산 가치를 불리려면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는 이 이윤과 자산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힌 이후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통 르네상스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가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예, 예. 아시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상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농 공상으로 표현되는 예, 예. 가장 천민 바로 윗단계에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예.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뭐 특별히 생산을 하거나 뭔가 발전적인 썸띵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거강꾼 노릇을 하면서 남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예, 예.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유럽이나 저쪽 서양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예, 예. 이런 인식이 달라진 게 바로 1494년 복식 부기 이후에 자산 축적이 가능해진 상인부터 상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 아닐까? 아, 그것도 맞죠. 예. 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도 네.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수정하고 싶은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공상의 질서는 그 성리학의 세계관이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중국의 역사라든가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상인들이 항상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때 문제를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실 권력에 있다는 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건 자산 가치를 불리는 거잖아요. 네. 자산 가치가 불어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불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착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떠냐면은 토지 귀족들은 상인을 미워해요. 네. 왜냐면 토지 귀족들의 권력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토지에 기반하고 있고 농노들이나 소장농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취해가지고 네. 창고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하인을 많이 거드리는 게 이제 토지 귀족들의 저 권력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별로 아쉬울 것도 없고 상인들하고 항상 적대 관계에 있어서 상인들은 아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인들을 천시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네. 요거는 그 성리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그 경제학 경제 사상에서도 이 상인들은 천하의 몹쓸 놈들이다, 이 사기꾼들이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체적인 제국이나 그 중심 진짜 지배계급의 권력이 토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에 또 관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배계급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 이를테면 로마 공화국 초기처럼 네. 아주 농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물론 아주 초기입니다. 아주 초기 공화국인데 농업적 성격이 아주 강할 때는 지배계급이 상업을 천시하고 상업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저거 하니까요. 이 토지 귀족들이 그 도시라든가 해변 도시라든가 시장에 나가봤더니 그냥 너무너무 진귀한 물건이 많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토지 귀족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창고에 재물은 빵빵할지 모르지만 화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이 아프고 배알이 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놈의 시장 다 때려부셔라. 저 도시 다 때려부셔라. 그래서 상업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네. 일정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무역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이러다 보면은 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고대 아테네가 그렇게 됩니다. 네. 고대 아테네가 초기에는 그냥 쬐깐한 도시였었는데 네. 페르시아 전쟁을 한번 거치고 나서는 이 에게 해무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때 뭐 아테네 지배계급이라고 말해봐야 평민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권력이 뭐에 더 많이 기존하냐면은 맨날 그 땅에서 이게 농사 지은 걸로 그냥 밥 먹고 삼계탕을 해 먹어봐야 재미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진귀한 물건 같은 것들, 금은보화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고 군사력도 용병을 쓸 수 있다. 시장에서 돈만 많으면 이렇게 되면 지배계급이 서서히 상인들을 갖다가 우대하게 되고 네. 상업과 상인의 권력이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고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건 서양사의 경우인데 고대 도시들을 보면은 이게 그리스건 로마건 맞아요. 토지 귀족이 우위를 점할 때가 있고 해상 세력이 우위를 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묘한 갈등 사이에서 그 도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경제 사상에서 그러니까 비록 이 토지 귀족들이 주로 철학책을 많이 쓰니까는 우리가 철학책만 보면은 항상 상인들이 그 멸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실제 권력이 작동하는 거 보면은 이 지배계급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상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경우도 송나라 때 무역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행해졌고 나중에 청나라 때가 되면은 이 중국의 어떤 그 시장의 통일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담 스미스가 꿈꾸었을 정도로 발전된 시장 경제가 실제로는 청나라에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배계급이 가령 몽고의 원나라의 지배계급이라든가 청나라의 지배계급이라든가 상인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잘 움직여줘야 이게 자기들의 부도 생겨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에도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국 에도 막부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물자를 조달하지 않으면은 이 막부의 권력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정상, 그러니까 정치적 상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죠. 미쯔이라든가 미쯔비시 같은 이 집안들이 그 에도 시대에 생긴 집안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큰 상인들을 키워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통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토지귀족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요 갈등은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었는데 비단 조선의 경우에 이 성리학적인 토지귀족의 세력이 계속 강했고 상업을 억압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게 조선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념을 가지게 된 건데 네. 실제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상인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고 네. 상인 상업이 굉장히 발달할 때가 많았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네. 예, 아. 요거는 좀 수정해주고 드리고 싶은. 너무 감사하죠. 예, 저희가 뭐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요 부분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은 네. 그 케네스 포메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말로 아마 대분기라고 번역이 됐을 텐데 네. 영어로는 Great Divergence입니다. 네. 서양하고 동양이 언제부터 이렇게 확 차이가 나기 시작했느냐라고 네. 하는 걸 다룬 책인데 현대 고전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쓴 책이고 훌륭한 책인데 여기 보시면은 서양과 동양에서의 상업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나 이 많은 해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잠깐 또 옆 사이드로 하나 점검하고 가야 될 게 그러면 결국 근데 이제 권력의 문제라는 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금의 문제를 포함하죠. 예, 그러면 예. 결국 상인 세력으로 그 권력이 이렇게 뭐 헤게모니가 넘어가거나 예. 아니면 토지기족으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 세금을 누가 더 많이 주는가 거기하고도 연관이 되요 그 갖다가 굉장히 그 강하게 그 연결이 돼 있는데요. 또한 그 세금의 형태가 화폐냐 아니면 현물이냐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유럽의 경우에는 그 왕들이 그 한 16세기, 17세기부터 상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전쟁을 하려면은 캐슈가 필요해요. 네. 이때 캐슈라고 하는 거는 캐슈는 요새 개념이고 금화, 은화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전쟁, 근데 그 16세기, 17세기라는 게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때니까 이거는 그 영지에 가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무슨 닭 몇 마리, 무슨 쌀 몇 가마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항상 누구한테 기대냐면은 이 돈을 만지는 부르주아들한테 항상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이러면은 부르주아들로부터 에게 어느 정도의 상권을 보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르주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해서 부르주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정도에 이 왕권하고 부르주아들 간의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근대 국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족들이 불만을 품거든요. 아니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왕이 군대를 이만큼 불린 다음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지라든가 이걸 다 때려 부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 귀족들을 매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귀족들도 부르주아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영국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귀족들을 갖다가 다 저 중앙 왕실에 불러가지고 그 왕실 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루이 10세가 취했던 프랑스식 방식인데 네. 이건 나중에 프랑스 혁명 그 심한 계급 모순을 낳아서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또 예.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점검을 해왔는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 축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다 했는데 이게 합리성이라는 옷을 입게 된 거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진단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서 합리성이 가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잉태될 때부터 예.
어떤 효율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지게 된 겁니까? 아, 예. 여기서 그 막스 베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갖고 네. 아주 그냥 두 문장 정도로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막스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합리성에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베버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버도 아까 말한 존 바르트랑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합리성을 뭐라고 봤냐면은 이게 좋은 의미의 합리성이 아니에요. 베버가 말하는 합리성은 네네네. 자본 회계의 합리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의 합리성 있죠. 네. 자산이 어느 만큼 불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어느 만큼 늘었다. 요걸 따지는 합리성인데 이 합리성으로 세상의 모든 종류의 합리성을 다 통일하고 바꿔버리는 사고방식이 베버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그 100억 원이 있는데 이 100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집을 지을 거냐 공장을 지을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걸로 자선 사업을 할 거냐 급기야 이걸로 깡패단을 조직해가지고 조직폭력배로 나갈 거냐 등등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의 방법을 어떤 종교적 세계관이나 도덕적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씁니다. 네. 장부를 써서 뭐가 제일 많이 남는 비즈니스냐. 그래서 이게 깡패단을 조직하는 거다 그러면은 깡패단을 조직합니다. 네. 이게 자본주의 합리성이에요. 네네네. 이게 자본화의 합리성인데 베버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일체의 다른 도덕적 고려라든가 이런 것 없이 오로지 복식부기의 합리성 하나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베버가 보기에는 이게 순수하게 복식부기 하나만 남겨놓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은 서양에서만 나왔다. 네. 요게 베버 얘기예요. 복식부기적 사고방식은 사실 뭐 동양에도 있었고 딴 데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종교도 버티고 있고 황실도 버티고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권력 시스템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복식부기 하나만 가지고서 상인들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세속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냐 없냐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거 다 때려쳐버리고 복식부기 하나만 가지고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베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요점하고 이게 어떻게 닿는지는 그러면은 예. 이상한 짓도 많이 했겠네.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리적인 일만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노예상의도 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네. 무슨 뭐 살인, 무슨 뭐 약탈을 하거나 무슨 뭐 전쟁을 이런 건 아닌데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예 무역이 그때 제일 많이 남는 비즈니스 중 하나였는데 네.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 그 흑인들을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그걸로 남미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 플랜테이션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네. 그걸 중간 항로라고 하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배 주인이 보통 배들이 풍랑을 만들면은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화물을 내다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의 3분의 2를 버립니다, 바다에. 바다에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죄의식이 없고 돌아온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청구해요. 네. 우리는 화물을 잃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 마음이 어땠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행동했던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정확하게 복식부기의 합리성에 맞도록 행동한 거죠. 화물은 내다 버리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서 보험료를 청구받아야 된다. 네네네. 청구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프로테스탄트의 그 어떤 자본 의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종교적 그 윤리 의식에 기반하다기보다 복식부기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그거는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을 끄집어내기 위한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방송 모두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 원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예. 그것보다 더 많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기계재생 산업적으로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뭐 중간에 뭐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왔던 거 안에 예. 자본주의 시스템은 극단적 효율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왔던 거고 예. 그 산업화라는 걸 받아들인 이유는 예. 그 산업화가 더 큰 자본 축적을 해줬기 훨씬 더 때문이다. 효과적이다라고. 네. 그렇죠.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 네네네. 예. 예. 드디어 산업 사회로 왔습니다. 즉 자본주의가 기술과 한번 결합을 예. 한 거죠. 예, 예. 여기서 그 자본주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번 예.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 예.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기술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 기술이라는 게 새롭게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예. 화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노동력, 예. 그다음에 자연 지형 지물, 그다음에 그다음에 에너지, 예. 그리고 이것들을 모을 수 있는 자본의 힘 예. 이런 걸로 이제 효율성을 구축을 했다면 이제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몫으로 예. 들어왔고 현대사회는 더 강력한 예. 이 AI까지 따지면 더 그렇게 된 건데 기술이 자본주의에서 했던 역할이라고 할까요?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이제 기술을 갖다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기술을 억압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가 목표로 하는 거는 자산 가치의 증식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자산 가치의 증식을 따지는 그 단위는 개별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자산 가치의 증식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기술을 선택하고 기술에 투자하는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싶을 때에 한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기술이 발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기술이 나의 이윤에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짓밟아버립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AI 쪽에서는 이미 그쪽 방향으로 돈을 벌었던 빅테크라고 하는 뭐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이든 식스든 그 친구들이 엄청난 돈을 때려 박으면서 예. 그쪽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들은 예. 저게 돈이 되겠어 하는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예. 돈 들어오는 게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 이 정도로 확고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기술을 얘기할 때는요, 기업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국가와 전쟁을 보셔야 돼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열쇠를 여기가 쥐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쥐고 있지를 않아요. 네. 제가 그 전에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전기 자동차가 1910년대에 이미 다 개발됐다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락커펠러가 그러니까 락커펠러라든가 요 엔진, 그 가솔린 차를 갖다가 쥐고 이 기술을 발전한 쪽에서 전기차가 발전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의 모든 특허를 다 사갖고 그냥 다 이게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제가 1920년대에 전기차 충전하는 이렇게 쭉 전기차들이 쭉 늘어서 갖고 충전하고 있는 그거를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전기차가 20세기 초부터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해서 없애버린 거는 기업들이 그런 일도 한다. 요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 만약에 여기서 또 잠깐 곁사이드로 빠져버리면 네. 그 당시 전기차로 했으면 공해물질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석탄 발전소 중심이면 그걸 중심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효율을 또뭐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도 그렇죠.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또 석유를 이 전기를 하려도 또 화석연료를 뗐으니까 뭐 탄소 배출이 전혀 없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전기차가 보통 그 탄소 배출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도가 훨씬 덜해졌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산화탄소의 그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다음 기후 위기 이런 것이 락펠러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석유가 가지고 있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무하고 석탄하고 석유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피에서 나오는 칼로리의 양이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세 등급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똑같이 물을 끓인다 하더라도 나무를 떼서 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부피에 관해서 열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17세기, 18세기에 유럽 자본주의가 발전을 할 때, 그것도 그 포메란츠 책에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에너지를 어디서 냐면 목재에서 얻거든요. 그러다가 되면 유럽이 다 민둥상이 돼버려요.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목재가 부족해서 이제는 북유럽 스웨덴 나무를 베는 수밖에 없다라고 싶을 정도가 됐을 적에 네. 그때 영국 사람들이 뭘 쓰기 시작하냐면은 석탄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주먹만한 조그만 덩어리인데도 이따만한 화력이 나오니까 네. 이다음부터 에너지 효율이 말할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석탄하고 석유를 비교하면 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피당 발생하는 칼로리가 이게 확보가 돼야만 대규모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대규모의 공장이 가능해지니까 네. 석유로의 이행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석유의 사용이라든가 이거에 대해 방해가 되는 어떤 기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혹하게 짓밟혀 버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만 기술 발전을 맡겨놓게 되면 이런 들쭉날쭉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 논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데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국가예요. 네.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뭐 이윤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네.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 기업한테 이윤이 되든 안 되든 전쟁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면 무조건 투자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이 과연 수익이 나느냐, 인터넷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제 기억에 1996년까지도 논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분명하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터넷 상거래라고 하는 게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한 사람들은 95년, 96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저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업에게만 만약에 인터넷에 투자를 맡겨놓으면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절대로 발전을 안 하겠죠. 근데 인터넷은 누가 발전시켰냐면 미국 국가가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왜 했느냐? 핵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나서 그 미국에 있는 모든 통신망이 다 두절됐을 적에 미국 군대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컴퓨터 사이에 그 넷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네. 그래서 기술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투자는 사실은 국가에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씩 가져다 쓰는 형태로 지금까지 자본주의 기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에서의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를 할 적에 이거를 기업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누구냐면은 그 마츠카토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가 있죠. 마리아나 마츠카토. 네. entrepreneurial state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마 기업과 국가라고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스페이스 X라든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저게 돈이 될까?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100년 후에 될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저 돈이 나오느냐? 미국 나사에서 나오죠. 그렇죠. 나사에서 나오고 펜타곤에서 나오죠. 제일 큰 고객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보면은 국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에서 파생물 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본주의에서의 기술 그 역동성을 보시려면은 기업만 보시지 마시고 국가가 전쟁이라는 논리에 맞추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게 기업들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잠깐 또 여기서 다시 그 약간 사이드로 간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예. 사실 그 최근에 미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 심지어 이제 그 해군 함정을 따져 보면은 중국보다 해군 함정이 훨씬 더 적다. 근데 심지어 새로 그 조성하는 해군 함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엔 조선소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나사가 일을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이런 일들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전쟁 가능성이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 1국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되고 경제 상황에서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고 군사적으로 보면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형성되면서 미군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대비할 준비가 하나도 없어져서 국가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압도적인 2위 군사력으로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반도체를 막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결국 이제 새로운 2인자의 등장과 1인자의 위협을 받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의 산업적 대응일
것이냐? 뭐 네. 이런 생각이 듣다 보니까 막 의문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그 군사 기술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입을 벌릴 수 있는 적은 아닌데 네.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각도기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뭘로 바뀌냐면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담론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국가는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위대해지려면은 군사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걸 때릴 때다. 이거를 앞으로 나갈 때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의 이제 그 군수 업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수 쪽으로 미국의 자원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쪽에 투자 붐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자본주의가 재미난 건 뭐냐면은 객관적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객관적 현실을 투자자와 국가와 권력층이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돈이 움직이니까. 그러네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그런 읽으신 어떤 기사라든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사라든가 정보가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네. 자, 다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산업을 뭐랄까 이렇게 잡아서 산업을 지배하게 되죠. 산업을 잡아서 자본의 그 무한정하고 급격한 축적을 산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었고 사실 뭐 그 사이에 패자는 자연인 거지. 자연이 수탈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산업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지난 200년 동안 불가사의한 수준의 이제 소위 문명 발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문명 발전됐죠. 자연은 사이에 오히려 힘들어졌을 거고 문명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20-30년간 특별히 영미 국가와 영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벼농사를 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그 자본의 축적에 있어서 다른 방향을 틀은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제가 보기엔 한중일 3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자본 축적이 인류 역사는 가장 빠르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긴 분명히 부동산 자본 축적이 있었거든요. 부분,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문제에서 그 미국하고 우리가 그 아시아를 비교하니까 이제 그런 적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게요. 그 실물 텀으로 얘기를 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이 권력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자본주의가 처음에 시작이 될 적에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집중해 되어 있었느냐. 자본주의가 시작하는 순간에 요거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18세기에 그 국가에서 산업 정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공부했던 거? 그 꼴베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권력이라든가 이게 국가로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라든가 이게 어떤 부를 집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거를 영국 왕실이나 영국 국가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든가 그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이라든가 하는 개별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역할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업 권력이 말하자면은 자본 권력이 더 중심적인 부분이 되죠. 이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미국 자본주의가 되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건 이제 남북전쟁 뒤에요. 1860년대부터인데 이때 연방정부로부터 그 라버 베런들이죠. 그야말로 락커펠러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반더빌트 뭐 이런 반더빌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국가 권력하고 유착을 해서 여러 특권을 얻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조직하고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장악하는 권력의 중심이 바로 기업과 은행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갖고 싶어 하는 자산이 뭐가 되냐면은 그 기업의 주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가가 망할 리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약속한 국채라고 하는 게 네. 국채가 약속한 그 수익률과 국채가 약속한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 게 그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저장하기 위한 아주 제일 기본적인 수단이 되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를 해봐야 그 권력이 별로 없어요. 연방정부 재정 규모가 크지도 않고 무슨 그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공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일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영양가 있는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락커펠러 이게 스탠다드 오일의 주식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으로 이 부를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동양, 그 한국, 중국의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그럴 만한 상황이 되느냐.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했을 적에 이걸 국채로 보유하거나 주식으로 보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느냐, 한국이. 네. 1960년대, 70년대. 네. 까마득한 옛날입니다만은 뭐 저 태어나기도 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당시에 주식시장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건 거의 웃음거리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식시장은 거의 그 투기 시장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부를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네네네. 60, 70년대. 그러면 그게 국채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처럼 국채 형태로 그걸 가지고 싶었느냐?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국채 형태로 갖고 싶었느냐? 국채도 그거 애매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힘과 가장 안정적인 미래의 전망이 어디 있느냐? 땅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유럽 형태가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국가라든가 국제 같은 게 중요해지고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형태가 중요해지는데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이 아시아의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전통사회가 하고 같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막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소유할 수 있는 형태가 사회의 가장 근간에 있는 권력은 토지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으로 연결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 자체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네. 그래서 토지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 자체를 갖다가 국가의 경제개발 계획 자체의 근본으로 삼게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는 온 사회적인 합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네. 부는 곳 부동산이구나. 거칠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란 곳 주식이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란 곳 저축이다 내지는 부란 곳 국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주식이요, 국채요.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내가 강남에 땅이 몇 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요런 사고방식이 6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IMF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부동산하고 금융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제 부동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과 예. 영미 국가조차도 예. 토지와 주택이 중요한 그렇죠. 것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과 중국이 왔던 길을 예. 오히려 이렇게 뒤쫓아오는 듯한. 아,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저 스웨덴 같은 네. 우리 생각에 그냥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 거기도 부동산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자산 축적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되게 레버리지가 크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 맞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은 그게 되려면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 시장이랑 완전히 통합이 돼야 그 논리가 맞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 연식이 좀 안 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 시장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네. 그렇죠. 80년대 이후에 리먼의 라비에르가 채권화 시킨 거죠. MBS라는 그렇습니다. 걸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그 담보물은 절대 네. 채권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만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리먼에서 예. 만기화에 성공했고 라비에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죠. 예. 네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네. 미국에서도 이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Savings and Loan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우리말로 저축은행이라고 번역을 예, 하는데 SNL 사태 있었고. SNL이죠. 무조건 예, 예. SNL이 하는 거고 SNL이라고 하는 게 사자면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SNL로 가는 거고 네. SNL은 무조건 국가가 보증을 쓰는 거고 SNL에 들어가는 자금도 물론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는 건데 87년에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부동산 금융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반 금융이라고 하다가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금융화되고 금융이 부동산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 시장하고 일반 자산 시장하고의 구별이라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의 논리하고 금융의 논리가 엮이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붐앤 버스트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금융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논리랑 같이 춤을 추게 되는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게 제일 극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성향, 그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한다. 대신에 극단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사실 부의 축적 방법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의 축적을 일으키는 게 사실 그럼요.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그럼요. 물론 산업도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금융을 땡겨와서 예를 들어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업이 성공할 것 같으면 여기저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끌어 넣어줘서 그것도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레버리지 일으키기가 담보물이라는 게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뭐 가치라는 게 평가가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부채가 땡겨지고 그냥 이게 금융화가 되면 훨씬 더 부의 축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곱하기로. 그렇죠. 부채가 50% 주면 2배 빠르게 되는 거고 부채를 75% 주면 뭐 거의 3배 빠르게 되는 속도로 이게 부가 증가하니까 금융이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훨씬 더 열심히 열렬하게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제일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많이 땡길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캐시플로우의 리스크 문제인데 산업의 경우에는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언제 복잡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렌트란 말이에요. 렌트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거를 내지 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에는 차압을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왜 미친 듯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에 그렇게 골몰을 하느냐. 기업 대출은 안 하고. 사실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본주의의 성격이 렌트 시킹, 그러니까는 지대 추구 자본주의로 금융의 성격이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고 만약 보통 우리가 개혁을 할 때 매달 그때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계약은 없잖아요. 부동산 계약 1년 또는 2년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잘 되면 30%, 안 되면 10%, 정말 안 되면 쫄딱. 마이너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고 크게 벌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미래가 정해진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훨씬 부동산이 좋다. 그러니까 옛날에 애초에 그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금융하고 섞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L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금융 자본시장하고 뒤섞이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갚는 지대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건 사회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쪽으로 돈이 돌아야지. 주택 시장에서만 돈이 돌게 만든다는 거죠. 딴 데로 넘어오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있는 대로 땡겨가지고서 대규모로 사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사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게 옛날식 자본주의의 마인드였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상관없이 1980년대 이전이죠.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말씀이죠. 그 SNL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 SNL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수칙은 세 가지 쓰리인데 우선은 무조건 3% 이율이 고정이 돼 있어요. 무조건 3%. 3%에 대출해준다. 그다음에 오후 3시에 퇴근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셈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계바늘처럼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류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정해진 이자율대로 내주고 정해진 대로 일해서 나는 3시에 퇴근해서 골프 치러 간다. 요게 원래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70년대 80년대까지 이루어지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거가 그럼 혼합된 게 일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말하자면 증권화, 그러니까 세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말 있죠. 요 말이 지금은 유동화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근데 80년대 일본 분원을 보면 다 증권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게 증권화였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죠. SNL 그 채권을 증권화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리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시크릿타이제이션이라는 금융기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원래는 일반 금융자산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온갖 만사만물을 갖다가 다 증권으로 봐가지고 유동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법이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 80년대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그 정크 본드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다 80년대 초인데. 마이클 밀켄. 예, 맞나? 밀켄 그렇죠. 맞나? 마이클 예. 밀켄인가? 그 사람이 예. 이제 그때 그렇죠. 80년대 그 부실 자산을 그렇죠. 조그만 소기업들의 채권을 유동화해가지고 예. 떼돈을 법니다. 그걸로 떼돈을 벌죠. 네네. 개코라고 더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80년대 그 일본 문헌에도 그게 증권화를 어떻게 할 거냐, 증권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러다가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이랑 금융 시장이랑 뒤섞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 원형의 일이 그러니까는 9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금융 탈규제가 벌어지면서 요즘 누가 그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게 하나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리게 되니까 네. 전 세계 어디라 할 것 없이 금융의 논리하고 부동산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연계가 돼버리죠. 뭐.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제 과거에 이미 과거 역사가 됐던 일본의 예를 봐도 그렇고 네. 이제 현재의 역사인 중국을 봐도 그렇고 네. 이 금융이 부동산이 금융화되면서 네. 시장이 확대되고 그럴 땐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산 축적이 예. 어마무시하게 되고 예. 순식간에 몇 대의 돈을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는 뭐 예.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뒤처리가 어렵더라는 말이죠. 부채가 너무 증가했을 때. 이게 그 궁극적으로 이제 버블로 끝나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인위적인 부양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의한 일이라든가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부동산의 논리하고 금융의 논리가 하나로 연결됐다가 대난리가 났었던 최초의 경우가 존 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프랑스의 18세기에. 미시시피 버블이라고 하는 예. 그 뭐 최초의 은행가일 수도 있었다. 예. 뭐 잘만 성공했으면 대박이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평가받는 존 로. 예, 이 존 로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뻗쳐 있고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로 하자면 부동산 본위제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그 본위를 갖다가 금으로 삼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삼는다.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회사였던 거예요. 루이지애나.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식민지에 확보한 토지라든가 프랑스 왕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지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이게 밑에 있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폐가 많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게 지가 상승을 낳게 되고 네. 지가 상승을 낳게 되면 또 더 많은 돈을 발행할 지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이 순환 논리가 한번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지가가 오르게 되고 유동성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네. 이게 존 로의 실험이 이제 말하자면은 실패로 끝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 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뭐가 다르냐 존 로가 하고 있는 거랑. 우리는 이제 전세라는 걸 축으로 돌아가나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예. 올라가면 전세값이 그러네요. 오르고 또 전세값이 오르면 또 집값이 오르고 예, 전세가 요 매개로 하나 들어가 있죠. 요 순환 논리로 우리가 존로의 실험이 우리 한국에서 예. 21세기 판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화폐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그 주류 경제학 이론을 하는 사람들 말고 대안적인 화폐 이론을 경험한 사람 경우에는 이걸 뭐 바람직하다 안 하다를 떠나가지고 이 발상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이게 전위적이다 네.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말할 대로 이게 그런데 문제는 버블로 끝나지 않을 도리는 없거든요. 그렇지. 실물 경제 시스템과 실물이 갖고 있는 체력하고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 자산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본위로 삼아가지고 유동성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 순환 논리가 작동을 하게 돼, 피드백의 논리가 작동을 하기 네네.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게 되고 네. 유동성도 함께 오르게 되는 내부적인 논리가 생겨요. 예. 그러면은 전부 다 급격한 어떤 붐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그게 펑 꺼질 때는 펑 꺼져서 이렇게 아래로 축 처박혔다가 네. 다시 이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9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 어느 나라라 할 것 없이
또 세계 금융 전체로 봤을 적에도 이 붐앤 버스트 사이클로 그 시달리고 있는 건 지금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동산하고 금융의 논리를 섞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냐. 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두 개를 띄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대출을 갖다가 부동산 쪽에다가 그 들어가는 대출의 양을 줄이자라고 하는 걸 이미 시행한 지 꽤 됐죠. 근데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렇게 집값이 뭐 201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 예. 한국보다 PIR은 아직도 월등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네요. 제가 한번 올해 안에 중국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한 2선 도시 가서 실제로 한번 체험 좀 하고 올라고요. 이를테면 어느 도시가 이선 도시라 하면은 그 대충 항저우, 항저우 같은 항저우 경우에. 소조 아. 이런데. 그렇구나. 그런데 한번 가보려고요. 일선 도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뭐 국제 도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PIR 상하이 배후에 있는 항저나 네. 그 소주 같은 예, 경우에. 그런 데를 가보겠다는 거죠. 예. 상하이 같은 경우에 국제 도시니 뭐 가장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PIR 뭐 적용받을 수 있어. 뭐 예, 그렇게 예.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그런 데까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말씀 나누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서울은 그 부동산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도시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선 도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자면은 이선 도시라고 봐야 되느냐 그걸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일선 도시가 맞지만 예. 글로벌 이야기 일선 도시라고 하면 세계적인 일선 도시인 뭐 뉴욕, 예. 뭐 예를 들어서, 파리 뭐 예. 이런 데하고 비교해봐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일 그 비싸고 왜 제일 핫한 그런 곳의 그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 거는 네. 글로벌 시장의 논리로 이해를 해야 네.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논리로 이해되는 거냐 그 아마 전자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이상한 게요. 예. 제가 지금 광화문에서 일해보니까요. 예. 광화문이 여기는 약간 국제적으로도 예, 예. 선택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강남에 사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예, 예. 광화문만큼의 문화 인프라가 없거든요. 예, 예, 여긴 예. 500m 안에서 수많은 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있어요.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넘쳐나죠. 근데 예. 강남의 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촌에는 관광객이 넘쳐나진 않을 예. 거 아니에요. 물론 예.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 가격은 강남에 있고 예. 문화의 중심지는 예. 요 광화문 중심을 예. 근처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저도 좀 우리가 가격 매김을 한 게 우리만의 논리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항상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서울은 글로벌 그 부동산에 있어서 글로벌 도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셔널 우리나라의 도시로 봐야 되느냐 그 뭐 홍콩이라든가 홍콩 같은 데는 말할 것 없이 글로벌 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홍콩에 가까운 거냐 네. 아니면은 뭐 파리나 프랑크푸르트에 더 가까운 거냐. 네. 아니 프랑크푸르트도 글로벌 도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좀 궁금했습니다. 홍콩은 점차 글로벌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다 예. 이 때를 잡아. 선전의 부속 도시처럼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역할을 빼면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예, 예.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부의 효율적 축적인데 예. 사실 그 축적이라는 게 데미지를 덜 맞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붐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축적이 되지만 예. 버스트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우리 이제 이미 일본에서 봤고 예. 미국의 리먼 때도 봤고 지금 중국의 상황, 현재 상황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한국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예.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열한 그 논쟁 구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네. 자본주의에 무제한의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건 다 좌파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전까지 지배적인 논쟁 구도였는데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는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야라고 주먹을 들이대고 묻는 거랑 똑같은 정도로 저열한 어떤 네. 논쟁 구도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문제가 되는 건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붐앤버스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그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펄펄펄펄 끓지 않으면 한번 내려갔다가 네. 롤러코스터의 연속으로 가는 금융시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이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금융시장을 떠나서 사회 전체,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네. 나중에 이제 금융 부분하고 부동산 부분의 이 결합이 나중에 심해지게 되면은요. 뭐 아주 잘 나가는 무슨 뭐 그 아주 높은 빌딩이나 무슨 아주 비싼 그 주택만 금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급기야 사람들 사는 빌라 같은 것도 금융화되잖아요. 네네.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건 레버리지 그 차익 매수의 논리를 갖다가 그렇죠. 그냥 이걸 갖다가 빌라촌으로 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선물이죠. 예. 네. 예. 금융위에서 보면 선물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규제를 안 하는지 난 속에서 이런 정말 답답한데 금융기법을 가지고 와서 그 서민들이 사는 빌라촌을 갖다가 싹 집어먹는 행위를 갖다가 왜 금융당국이나 이 토지당국이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냥 놔두게 될 경우에는 금융하고 부동산의 논리가 규착이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비교들었냐면은 아주 서민들이 사는 삶의 밑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산에 있어서 말도 못하는 불평등을 낳게 되는데 네. 이러면 이런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건 그냥 자산의 축적을, 자산의 팽창을 추구하는 논리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근데 바라보는 거는 요게 사람들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라든가 활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주고 인류 사회를 갖다가 풍요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갖다가 지지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 자본주의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 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단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나가는 거를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자본주의를 우리 홍기빈 선생님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몰인간적일 수도 있고 좀 숨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주의보다 냉정하지만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효용과 효율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예. 시스템이. 그러니까 최대한의 자원을 쪽쪽 빨아먹는 구조가 있다. 물론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질서 지어지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지워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 현대 자본주의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효율을 극단적으로 해서 그냥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그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0.6명대의 저출산, 한 달에 2만 명도 안 되는 이 출산율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자본주의의 긍정적 역동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살면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내가 하나라도 흡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인적 자본론이라는 말을 갖다가 저도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참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람을 자본으로 바라보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미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자산마다 저 자산은 자산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야 되고 이걸 하잖아요.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사람을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사람을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왔을 경우는 근데 이게 순환론법인데 너는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는 밸류가 높다. 그러니까 너는 밸류가 높으니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의 순환 논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은 그럼 감가상각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폐쇄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은 사람들은 자본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을 낳지도 못해요. 의과대학이 이렇게 미친 듯이 저는 이건 미쳤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저 최근에 알았어요. 전국의 의과대학이 다 지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서울대 다음과가 지원이 된다면서요? 그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쇼크를 먹었어요. 그 자제분이 이미 학업을 마치셨으니까 아마 그러신 모양인데. 안 그런 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쇼크를 먹고 이거는 정상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사회 시스템이고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층 상승의 마지막 꼬리인 의사 직업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자식한테 이 비참한 노예적
노예는 아니지만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도 옛날에 왕과같이 살고 있지만 네, 예. 상대성이라는 걸 감안해서 네, 인간은 그렇죠. 항상 상대적으로 그럼요. 자기 존재를 분석하니까 예, 예,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제 이미 계층 상승이 끝났고 이러니까 네. 안 해. 결혼도 안 그렇죠. 하고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마감해.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서 누가 설명을 하던데 저는 뭐 강력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적 자본, 사람이 자본이라면은 지금 나한테 투자하기도 바쁘고 나라는 회사의 앞날도 보장하기가 힘들고 맞아. 앞에 온갖 리스크가 다 있는데 나보고 자회사를 만들라고? 그러면 자회사에도 투자해야 되고 맞아. 내 걸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분산시켜야 되고 네. 애 가르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의 리스크도 결국은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나보고 자회사를 만들란 말이야? 내 회사도 허덕거리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자원을 배분해야 돼? 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회사를 못 낳죠. 그러면은 자본이 풍부한 기업들이나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믿을 만한 게 제가 좀 신뢰가 가는 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10년대 내내 이게 이렇게 장기적인 연구였었어요. 네. 출산율 감소의 추세를 봤더니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그 출생률이 감소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류층의 출생률 감소의 속도가 상류층보다 2배가 빨라요. 네. 그게 10년 동안 관찰된 추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자회사의 비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빗나간 비유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회를 자본주의의 논리가 만약에 사회 전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냐?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0.6으로 어떻게 지속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본주의를 이렇게 되도록까지 그냥 놔둘 거냐? 이거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놔둘 상황은 아닌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좌파다 또 무슨 뭐 공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야말로 제가 보기엔 제일 해로운 거고 네.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지난 20년,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자본주의 외에 다른 시스템이 자본주의 대비 덜 효율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각각의 주의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세계의 어떤 절대적인 시스템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효율 추구가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보면 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게 무슨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개념은 또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케인즈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건데 네.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반대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자본주의를 구출한 사람으로 기억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를 미쳐 날뛸 수 있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 자, 그러면 지금에서 살펴보면 최근의 자본 축적 과정들은 자본주의 역사 과정에서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규모도 크지만 불안정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3, 40년 동안의 추세를 본 어떤 경제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렌트 시킹 하는 그게 너무 심해졌다. 네. 특히 부동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그 마이클 허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빨리 부동산하고 자본주의 자산시장하고를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렌트 시킹을 덜 하고 자본주의가 본래의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가는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케인즈도 비슷한 얘기를 맞습니다. 그럼요. 예. 네. 철두철미하게 그 관점인데 참고로 케인즈는 자본주의를 아주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공산주의도 싫어했고 네. 금융자본주의도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은 금융 투자자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 살인자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지대 추구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지대 추구가예요. 영어로는 렌티어인데 사실은 금융 투자자들을 말해요. 그 이자 수취자들을 말합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금융자본주의 자체는 비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믿었던 이유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거.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이유였어요. 금융 자본주의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계속 이걸 써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네. 거죠. 근데 케인즈를 공부해 보면 참 놀라운 게 이론의 최고봉인데 실무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진짜 거의 전무후무한 사람 아닐까 하는. 그렇죠. 네. 실패도 처음엔 많이 했는데 네.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학자 중에 이렇게 실제로 투자까지 이렇게 저거 한 꿰는 사람은 그렇게 네.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걸 또 일원화해서 이 예. 주식시장은 미인 대회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들어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얘기는 했으면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요 얘기는 글쎄요, 이 얘기를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근데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이게 렌트 시킹하고 이게 어떤 지대를 추구하는 거를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보고 생산적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하나도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생태 위기라든가 네. 이 자연적 한계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요. 예.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사회를 불안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도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되지만은 자연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계속 무한정으로 자연을 끌어다 쓰고 사람을 끌어다 쓰는 게 21세기에도 계속 무한정으로 그럴 수 있느냐. 네. 요 얘기는 오늘 하나도 안 한 거다라는 얘기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한 달 안에 우리가 이제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탈취가 된 이 자연이 서서히 우리한테 위기감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한 달 안에 방송을 잡아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규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일 아카데미 시간을 이 시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 홍빈 선생님하고 대담할 때마다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식의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카이브에 꼭 오프라인에 이렇게 저장을 해 두셔가지고 모르시겠으면 들으시고 궁금한 데 있으면 그 얘기가 있었지 하고 들으시고 그러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사회에서 현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데 한 발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홍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예. 네,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